연애 그 중간에 한 사람 얘기 끝날 때마다 자막에 이렇게 간단하게 감독의 어떤 멘트가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가끔 질문을 던지는 목소리가 이제 들어가기도 하고요. 그리고 아마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등장인물들이 굉장히 그 카메라 앞에서 일상적인 대화에서 할 수 없는 자신의 이제 내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서 감독님 또는 카메라를 들고 있는 사람과의 굉장한 어떤 신뢰감 내지 어떤 심리적인 어떤 친근성 같은 것들이 상당히 있다 이런 느낌. 그래서 더 그분들이 읽는 시뿐 아니라 이분들이 생활인으로서 느끼는 자신의 심리적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를 통해서 대변이 되기도 하지만 그분들의 멘트 자체가 좀 시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거든요.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5분을 이렇게 섭외를 해서 촬영을 하시게 됐는지 하고요. 그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읽는 시가 실제로 너무 그분들의 상황하고 너무 잘 맞아서 이게 우연히 선택된 것이 아니라 상당한 어떤 의미의 시텍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와 이 서사적인 이런 연관성 같은 게 상당히 있어 보여요. 그래서 이 영화를 제작할 때 뭔가 이렇게 등장하시는 분들하고 어떤 그 조율을 하면서 시텍스트를 고른다거나 그것의 의미를 공유한다거나 이런 과정이 있었을까 이런 게 좀 궁금했거든요. 처음에 이제 기획을 할 때 물론 시가 그냥 시만 나오고 텍스트만 나올 수도 있겠죠. 그런데 시를 읽는 시간이고 시를 읽는 거는 사람이 읽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읽어야 할 것인가 했을 때 그냥 편하게 아무 걱정 없이 살고 아무 문제를 못 느끼고 그런 분들은 이제 제외될 수밖에 없었는데 저는 이제 시라는 게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난다고 그러잖아요. 그냥 이렇게 매끄럽게 흐르던 시간들이 이렇게 균열을 일으키는 세월호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몰랐던 거잖아요. 또 어느 날 갑자기 해고된 임재춘 아저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오하나 씨 같은 경우에도 어떤 새로운 고민들, 어떤 불안함 이런 것 속에서 다른 변화들이 일어나는 지점 그런 데서 쓰여질 수 있는 게 그리고 갑자기 세상이 낯설어 보이거나 그런 게 이제 다 시적인 순간이 아닌가. 그래서 그런 경험을 최소한 한 사람들을 그런 분들이 시를 읽어주면 좋겠다. 그리고 처음에 이게 인물 다큐, 휴먼 다큐로 출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먼저 이렇게 막 정하거나 이러진 않았었어요. 단지 시를 읽어줄 정말 여기 안태영 씨의 대사에도 나오는 것처럼 시를 읽는 도구로서 사람을 생각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임재춘 아저씨가 맨 처음부터 있었어요. 콜드구택 다큐를 촬영하면서 2013년도에 그분이 그 농성장에서 시 읽어주는 남자가 갑자기 됐어요. 근데 그전에는 시를 읽어볼 일이 없던 분이었는데 처음 시를 읽어야 되는 어떤 역할을 부여받고 막 정말 손을 부들부들 떨고 시 읽는 연습을 하고 그 시를 읽는 그 순간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평상시에 그가 아닌 거예요. 시 읽는 순간만큼은. 그래서 저런 순간을 좀 표현하고 싶다. 그래서 임재춘 아저씨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제 친구 중에 공황장애를 앓은 친구가 있었어요. 근데 그 친구는 졸업 후에 그 남들 다 부러워하는 그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고 뭐 20년 가까이 계속 안 잘리고 다니고 고액 연봉자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공황장애가 생겼더라고요. 물론 이제 그럴 만한 이유들이 좀 있긴 있었어요. 그래서 그 친구의 얘기를 좀 듣고 싶었어요. 그 친구가 자기가 공부한 내용과는 달리 회사에서는 어떤 이니셜로 불리고 얼마나 정말 그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그냥 정말 자기 그동안 왜 그런 공부를 했지? 그럴 정도로 너무 기계적인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. 대학교를 안 나가도 내 생각은 안 나가도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은데 뭐 이런 사람 왜 그런 일 어쨌든 그래서 그 친구도 내가 만드는 영화라면 자기가 촬영에 응해줄게 했는데 여전히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친구에게 이렇게 피해가 갈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안 되겠다.
그러고 있던 차에 이 김수덕 씨도 공황장애를 제가 3년 정도 알았던 얘기를 제가 알고 있어서 김수덕 씨에게 이제 부탁을 드렸고요. 김수덕 씨도 마찬가지죠. 본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분은 어떻게 보면은 그 해고될 일이 없는 굉장히 안정된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일했지만 여기저기 정말 바둑알 놓는 것처럼 가라는 부서에 이렇게 배치되는 그런 일을 하셨고 영화계 3대 호인이라고 할 정도로 되게 성품이 좋으시고 남한테 싫은 소리 안 하시고 그런 분인데 어느 날 공황장애를 또 앓으셔서 그게 참 궁금하기도 하고 본인은 혹시나 어떤 힘겨움이 있진 않을까 그 얘기를 들어보고 싶었어요. 그리고 뭐 안태영 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 교회 같이 다니는 후배긴 한데 굉장히 그때 처음에는 결혼을 안 하고 이것저것 재주도 많고 능력도 많은 친구인데 애써 이렇게 취업하려고 안 하고 부모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뭐 졸업 후에는 뭐 무슨 만화도 배우고 이러면서 어떤 남들 그런 직장에 취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직하지 않고 뭐 일러스트 이런 것도 하고 굉장히 그러니까 수입이 적으니까 불안정하니까 아주 최소한의 소비를 위해서 가장 싼 물건을 찾아다니는 이런 친구고 게임에 중독돼 있고 그래서 그 친구의 얘기 들어보고 싶었어요.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M4 세대 같은 그런 친구였는데 나중에는 결혼하는 그게 그 촬영 직전에 있어서 저는 그게 굉장히 기적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됐거든요. 그래서 그런 변화를 좀 담아보면 좋겠다 싶어서 그 친구가 선택이 됐고 또 하마무 씨는 오하나 씨가 저희가 이전부터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집회 현장에서 만났던 친구기도 한데 마침 그때 오하나가 하마무의 일본어로 쓴 시를 번역하고 있다 그래서 너무나 그게 참 잘 우연적인 것들이 다 이렇게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구성된 인물들입니다. 거나 이렇게 얽히는 경우가 없는데 이제 오하나 씨와 하마무 씨는 이제 시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잖아요. 그래서 저는 참 그런 대목이 시라는 것이 어찌 보면은 타자의 언어를 자기 언어로 일종의 번역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또 외국어로 된 시를 한국어로 번역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시의 번역은 반역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 번역의 불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이제 봉착하게 되는데 그런 그 불가능성을 넘어서서 둘이서 이렇게 노트북 놓고 얘기하는 대목들 그런 것들이 너무 어떤 그 시를 통해서 그 타자의 언어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것을 낯선 새로운 언어로 만들어내는 그런 협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좋은 장면이었고